위기는 언제나 조용히 시작된다. 신문 한 면의 숫자는 평온해 보이고 시장은 아직 일상처럼 움직인다. 그러나 금리는 한 단계씩 올라가고 환율은 작은 파동을 남기며 방향을 바꾼다. 유동성은 눈에 보이지 않게 말라가고 CDS 프리미엄은 위험을 먼저 감지한 투자자들의 불안을 기록한다. 사람들은 아직 IMF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지만 경제는 이미 과거의 기억을 호출하고 있다. 이번 위기가 더 어렵고 심각하다는 말은 공포를 팔기 위한 수사가 아니다. 구조가 달라졌고 여력이 줄었으며 선택지는 더 좁아졌다. 과거의 위기들은 명확한 반가쇠가 있었다. 외환이 고갈되거나 재정이 무너지거나 통화 신뢰가 붕괴되는 순간이 분명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고금리와 고부채가 동시에 지속되고 부동산 가격은 조정 국면에 들어섰으며 글로벌 자본은 안전을 찾아 빠르게 이동한다. 한 나라의 문제가 곧바로 다른 나라의 금융 조건을 바꾼다. 연결성이 높아진 세계에서 위기는 국경을 건너 증폭된다. 한국 경제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기업과 가계의 부채는 금리 변화에 즉각 반응하고 환율 변동은 물가와 실질 소득을 흔든다. 수출과 내수의 균형은 작은 충격에도 깨질 수 있다. 이번 다큐는 공포를 키우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왜 지금의 위기가 이전보다 더 버거운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개인의 삶에 어떤 파문을 남기는지 차분히 짚어보려 한다. 지금부터 우리는 숫자 뒤에 숨은 현실을 따라가며 이 위기의 본질에 접근한다. 위기의 징후는 언제나 숫자에서 먼저 드러난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금리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대출금리는 더 빠르게 상승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절대 수준보다 속도다. 짧은 기간에 금리가 급격히 오를수록 경제 주체들의 적응 시간은 줄어든다.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기업의 차입 비용은 수익성을 잠식한다. 동시에 환율은 불안정해진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통화 가치는 흔들리고 수입 물가는 즉각 상승 압력을 받는다. 부동산 시장도 중요한 신호를 보낸다. 거래량이 먼저 줄고 이후 가격이 따라 움직인다. 자산 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면 담보 가치가 약해지고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는 급격히 보수적으로 바뀐다. 이 과정에서 유동성은 눈에 띄지 않게 말라간다. CDS 프리미엄이 오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가는 아직 멀쩡해 보이지만 시장은 이미 위험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한다. 이런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이 이번 국면의 특징이다. 과거에는 하나의 지표가 무너진 뒤 다른 영역으로 전이됐다. 지금은 금리, 환율, 부동산 유동성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며 서로를 압박한다. 겉으로는 관리 가능한 조정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징후들이 쌓일수록 선택의 폭은 줄어든다. 위기는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았지만 경제는 이미 경고음을 내고 있다. 경제 충격은 한 지점에서 시작되지만 작동 방식은 연쇄적이다. 금리가 오르면 가장 먼저 신용의 흐름이 느려진다. 은행은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기업은 투자 결정을 미룬다. 이때 실물 경제의 둔화는 곧바로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준다.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매출은 감소하고 다시 투자 축소로 이어지는 순환이 만들어진다. 위기의 메커니즘은 단순하지만 현대 경제에서는 그 속도가 훨씬 빠르다. 환율은 이 과정의 증폭기 역할을 한다. 자본이 빠져나가며 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가가 상승하고 물가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쉽게 잡히지 않는다. 중앙은행은 물가와 경기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다. 금리를 더 올리면 부채 부담이 커지고 멈추면 통화 신뢰가 흔들린다. 이 딜레마가 길어질수록 경제의 체력은 소진된다. 유동성 경색은 마지막 단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초반부터 서서히 진행된다. 시장에서 현금의 가치가 높아지면 자산은 할인되고 부채는 무거워진다. CDS가 오르는 이유는 국가가 아니라 시스템의 스트레스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번 위기가 더 어려운 이유는 이 모든 충격이 동시에 작동하며 서로를 강화한다는 점에 있다. 하나를 막으면 다른 곳에서 압력이 터져 나온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이번 위기의 성격이 더 분명해진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는 외환 보유액 고갈이라는 명확한 한계에서 시작됐다. 통화는 급락했고 금리는 치솟았으며 구조조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아르헨티나는 반복되는 재정 적자와 통화 신뢰 붕괴로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그리스는 과도한 국가 부채와 긴축의 악순환 속에서 장기 침체에 빠졌다. 터키는 통화 가치 하락과 고물가가 동시에 진행되며 중산층의 구매력을 급격히 잠식했다. 베네수엘라는 유동성 붕괴와 제도 실패가 결합되며 일상 경제가 붕괴됐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위기의 원인이 비교적 단일했다는 점이다. 외환 재정 통화 중 하나가 무너지며 연쇄 반응이 일어났다. 그러나 지금의 글로벌 환경은 다층적이다. 주요국의 고금리는 신흥국의 자본 유출을 부르고 에너지와 공급망의 불안은 물가를 자극한다.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조정이 동시에 진행되며 정책 대응의 여지는 좁아진다. 각국은 과거의 교훈을 알고 있지만 그 교훈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건이 다르다. 그래서 이번 위기는 이전보다 느리게, 그러나 더 깊게 파고든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일상 곳곳에서 감지된다.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가계의 현금 흐름이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구조에서 금리 상승은 곧바로 소비 여력의 축소로 이어진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지출은 줄 수밖에 없다. 이는 내수 둔화로 연결되고 자영업과 서비스업의 매출 감소로 확산된다. 기업 역시 자유롭지 않다. 차입 비용이 높아지면서 투자 계획은 보수적으로 바뀌고 고용은 신중해진다. 환율 변동은 또 다른 압력이다. 원화 약세는 수출 기업에 단기적으로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원자재와 에너지 수입 비용을 끌어올려 전반적인 물가를 자극한다. 물가 상승은 실질 소득을 깎아내리고 다시 소비 위축으로 돌아온다. 부동산 시장의 조정은 금융 시스템의 긴장도를 높인다. 담보 가치 하락은 대출 회수를 어렵게 만들고 금융기관은 위험 관리에 집중하며 유동성을 움켜쥔다. 이 모든 변화는 하나의 사건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조용히 누적되며 개인의 선택지를 줄인다. 집을 사는 결정 창업을 하는 용기 소비를 늘리는 판단이 모두 미뤄진다. 이번 위기가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한국 경제의 문제라기보다 글로벌 환경 속에서 회복을 위한 완충 장치가 과거보다 약해졌기 때문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언제나 시간과의 싸움이다. 기준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아야 하지만 동시에 부채 부담이 경제 전반을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다. 재정정책 역시 선택이 어렵다. 지출을 늘리면 단기 충격은 완화할 수 있지만 국가 채무에 대한 시장의 시선은 더 날카로워진다. CDS 프리미엄이 정책 신뢰를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이다. 통화 정책은 명확한 한계를 가진다.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흔들리고 올리면 실물 경제가 빠르게 식는다. 과거 위기에서는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이 비교적 명확한 해법이었다. 지금은 글로벌 금리 수준이 높아 독자적인 완화가 쉽지 않다. 주요국의 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순간
자본 이동은 즉각 반응한다. 중앙은행의 선택지는 줄어들고 결정의 무게는 더 커진다. 정부는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다뤄야 한다. 부동산 가계부채 취약 산업에 대한 미세 조정이 필요하지만 속도를 잘못 조절하면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국면의 대응은 강력함보다 정밀함이 요구된다. 단기 처방으로 시간을 벌되 중장기 체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위기는 형태를 바꿔 다시 돌아온다. 정책의 진짜 시험대는 지금부터다. 위기의 한가운데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제한적이지만 그렇다고 무력한 것은 아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현금 흐름이다. 금리와 환율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수익률보다 생존 기간이 중요해진다. 고정 지출을 줄이고 변동금리 부채의 구조를 점검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는 투자 전략이 아니라 생활 전략에 가깝다. 자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 부동산과 주식은 장기적으로 중요한 수단이지만 위기 국면에서는 변동성이 크다. 자산 가격이 흔들릴 때 가장 큰 위험은 강제적인 선택이다. 팔고 싶지 않은 자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부채 비율과 상환 스케줄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금리 인상기에는 레버리지가 수익을 키우기보다 위험을 증폭시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소득의 안정성 역시 핵심 요소다.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고용에 신중해질수록 개인의 협상력은 약해진다. 이 시기에는 단기적인 수익보다 지속 가능한 역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과 경험 네트워크는 위기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가치가 덜 흔들리는 자산이다. 이번 위기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개인에게 선택의 여유가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정한 점검과 절제된 판단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향을 만들어준다. 위기의 끝자락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기억이다. 사람들은 금리 수준이나 환율의 고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시기에 느꼈던 불안과 선택의 무게는 오래 간다. IMF 위기 이후 한국 사회가 안전과 안정성을 무엇보다 중시하게 된 것처럼 이번 국면 역시 이후의 사고방식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 고성장은 당연한 전제가 아니며 유동성은 언제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다시 자리 잡는다. 지금의 위기가 더 어렵고 심각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한 경제 침체가 아니라 구조 전환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저금리와 자산 상승에 익숙해진 시대가 끝나고 비용과 위험이 현실적으로 반영되는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고통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정일 수 있다. 과거의 위기들은 회복의 서사가 비교적 분명했다. 지금은 회복의 속도와 형태가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 다큐가 던지는 질문은 하나다. 우리는 위기를 피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다. 정책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개인의 삶을 대신 결정해주지는 않는다. 숫자를 이해하고 구조를 인식하며 과도한 낙관과 공포를 경계하는 태도는 불확실한 시대를 통과하는 최소한의 나침반이다. 위기는 언젠가 지나간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는지는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다. 위기는 끝났다는 선언보다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는 순간에 비로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지금의 국면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과거의 회복 공식을 그대로 기대하는 것이다. 금리가 내려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 환율이 안정되면 소비가 살아날 것이라는 가정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번 위기는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맞이한 조정이기 때문이다. 가계 부채는 이미 높은 수준에서 출발했고 기업은 글로벌 경쟁 속에서 비용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다.
정부 재정 역시 무한하지 않다. 이런 조건에서 작은 충격도 이전보다 크게 체감된다.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면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그 신호를 읽어 투자를 미룬다. 이 과정은 통계로 잡히기 전에 심리에서 먼저 나타난다. 경제가 식어가는 속도는 숫자보다 사람들의 판단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이번 위기의 핵심 키워드는 신뢰다. 정책에 대한 신뢰, 통화에 대한 신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확신이 유지되지 않으면 회복은 지연된다. IMF 위기 당시와 달리 지금은 사회 전반에 쌓인 피로감이 크다. 이 피로감이 경제를 더 무겁게 만든다. 위기를 극복하는 첫 단계는 낙관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금융시장은 항상 미래를 현재 가격에 반영한다. 그래서 위기의 깊이를 가늠하려면 주가나 환율의 하루 변동보다 자금의 흐름을 봐야 한다.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장은 장기적인 불안을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채 금리와 회사채 금리의 격차가 벌어지고 기업의 차환 비용이 상승하면 실물 경제에 전달되는 충격은 피할 수 없다. 이 과정은 뉴스보다 빠르고 체감보다 먼저 진행된다. 지금의 위기가 이전보다 더 어려운 이유는 금융과 실물이 동시에 압박받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금융이 흔들려도 실물 회복이 버팀목이 되거나 반대로 실물이 약해도 금융 완화가 숨통을 트이웠다. 하지만 고금리 환경에서는 이 완충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 유동성이 제한되면 기업은 구조 조정을 선택하고 이는 고용과 소득으로 이어진다.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다. 이러한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 지표의 반등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일시적인 안정은 방향 전환이 아니라 숨 고르기일 수 있다. 시장은 항상 먼저 움직이고 현실은 그 뒤를 따른다. 이번 위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공포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의 성격을 읽는 일에 가깝다. 국가 간 격차는 위기 국면에서 더욱 선명해진다. 같은 충격을 받아도 어떤 국가는 버티고 어떤 국가는 무너진다. 그 차이는 성장률이 아니라 재정 여력과 통화 신뢰에서 나온다.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고 자국 통화로 부채를 조달할 수 있는 국가는 시간을 살 수 있다. 반대로 외화 의존도가 높고 만기가 짧은 부채 구조를 가진 국가는 작은 금리 변화에도 흔들린다. 시장은 이 차이를 냉정하게 구분한다.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사례는 통화 신뢰가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준다. 환율이 불안해지면 물가는 통제를 벗어나고 중앙은행의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그리스는 재정 긴축이라는 대가를 치르며 장기 침체에 들어갔다. 베네수엘라는 제도와 신뢰가 동시에 붕괴되며 경제 활동의 기본 질서가 무너졌다. 이 사례들은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공통점은 위기가 시작된 뒤 대응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의 글로벌 환경은 이 시간을 더 빼앗는다. 자본은 버튼 하나로 이동하고 신용평가는 즉각 반영된다. 한국이 이 흐름 속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이는 이유도 상대적 신뢰 덕분이다. 그러나 상대적이라는 말은 절대적인 안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격차가 벌어지는 국면일수록 작은 실수는 더 크게 확대된다. 그래서 이번 위기는 이전보다 더 조심스럽고 더 오래 대비해야 한다. 위기가 장기화될수록 경제에 취약한 고리는 점점 선명해진다. 그중 하나가 부동산과 금융의 결합 구조다. 가격이 오를 때는 자산 효과가 소비를 떠받치지만 하락 국면에서는 반대로 작동한다.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대출 회수 압력이 커지고 금융기관은 보수적으로 변한다. 이때 시장에 풀리는 유동성은 줄어들고 자금 조달 비용은 다시 상승한다.
부동산 조정이 단순한 자산 가격 문제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계의 선택도 위기의 전파 경로가 된다. 주거 비용과 이자 부담이 동시에 늘어나면 소비는 방어적으로 변한다. 이는 기업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고용 축소라는 형태로 되돌아온다. 이 과정은 통계로 확인되기 전에 체감 경기에서 먼저 나타난다. 거리의 상점이 조용해지고 신규 사업의 속도가 느려지는 순간 위기는 이미 실물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번 국면이 더 어려운 이유는 이러한 조정이 단기간에 끝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고금리 환경에서 자산 시장의 회복은 느리고 그 사이 부채의 무게는 계속 남아 있다. 경제는 균형을 찾기 위해 시간을 요구한다. 그 시간 동안 누가 버틸 수 있는지가 이후의 구조를 결정한다. 위기는 단지 경제 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압력으로 확산된다. 소득의 양극화는 금리 상승기마다 더 뚜렷해진다. 자산을 가진 계층은 버틸 여력이 있지만 현금 흐름에 의존하는 계층은 즉각적인 타격을 받는다. 생활비와 주거비가 동시에 오르면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이는 소비 패턴의 변화로 나타나고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바꾼다. 고용 시장에서도 미세한 변화가 감지된다. 기업은 신규 채용을 줄이고 비정규직과 외주부터 조정한다. 공식적인 실업률이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안정성은 눈에 띄게 약해진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사라질 때 소비를 미루고 교육과 결혼 같은 장기 결정을 연기한다. 위기의 그림자는 개인의 생애 계획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회적 파장은 정책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든다. 경제적 판단과 정치적 고려가 얽히며 결정의 속도는 느려진다. 과거 위기에서는 사회가 고통을 공유한다는 인식이 비교적 분명했다. 지금은 각자의 부담이 다르게 느껴진다. 그래서 이번 위기는 숫자보다 감정의 관리가 더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국제 금융 질서의 변화 역시 이번 위기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과거에는 미국의 통화 정책 방향이 비교적 명확한 기준점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재편 에너지 문제까지 겹치며 불확실성이 커졌다. 달러 강세는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자금 흐름의 재편을 의미한다. 달러 자산으로의 쏠림은 신흥국의 금융 조건을 동시에 악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각국의 중앙은행은 서로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한 나라가 금리를 내리면 통화는 약세를 보이고 자본 유출 압력은 커진다. 반대로 금리를 유지하거나 올리면 경기 둔화는 심화된다. 협조가 필요한 시기지만 각국의 이해관계는 엇갈린다. 글로벌 공조가 쉽지 않은 이유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작은 외부 충격도 과거보다 크게 작용한다. 지정학적 사건 하나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이는 다시 실물 경제로 전달된다. 이번 위기가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경제가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외부 조건이 불리해졌기 때문이다. 세계는 더 연결됐지만 동시에 더 불안정해졌다. 위기 국면에서 자주 간과되는 요소가 있다. 바로 시간의 문제다. 경제는 충격을 받는 순간보다 시간이 흐르면서 더 큰 부담을 느낀다. 초기에는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남아 있지만 고금리와 저성장이 동시에 이어지면 체력은 서서히 소진된다. 기업은 비용 절감을 반복하고 가게는 소비를 줄이며 버티지만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회복의 탄력은 약해진다. 이번 위기가 더 어려운 이유는 이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책 효과의 지연도 부담을 키운다. 금리 인상이나 재정 조정은 즉각적인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다. 오히려 몇 분기 후에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 나타나는 둔화는 과거 결정의 결과일 수 있고 앞으로의 조정은
이미 예정돼 있을지도 모른다. 이 시차는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사람들은 아직 버틸 수 있다고 느끼지만 경제는 이미 한계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번 국면에서는 속도보다 지속성이 중요하다. 단기간의 반등에 안도하기보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해야 한다. 위기는 한순간의 붕괴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진행되는 시험이다. 그 시험의 난이도가 이전보다 높아진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은 위기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완충 장치다. 은행의 자본 비율과 유동성 규제는 과거 위기의 교훈 위에 쌓아 올린 방어선이다. 표면적으로는 시스템이 과거보다 견고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은행 바깥에서 커진 위험이다. 비은행 금융 그림자 금융, 그리고 복잡한 파생 구조는 위기 때 빠르게 전이된다. 규제의 범위를 벗어난 영역에서 긴장이 쌓일수록 충격은 예상 밖의 경로로 번진다.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는 이 취약성이 더 빨리 드러난다. 차환이 어려워지면 부실은 한꺼번에 표면화된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던 기업과 가게도 자금 조달이 막히는 순간 위험군으로 이동한다. 금융기관은 시스템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방어적으로 행동하고 이는 다시 신용 경색으로 이어진다.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역설적으로 경기를 더 조이는 결과를 낳는다. 이번 위기가 더 까다로운 이유는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기 직전이 아니라 오히려 버티는 과정에서 부담이 누적된다는 점이다. 위기는 폭발보다 마모의 형태로 진행된다. 겉으로는 안정적이지만 내부에서는 압력이 계속 쌓인다. 이 미묘한 균형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가 향후 국면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된다. 환율은 위기 국면에서 가장 솔직한 신호를 보낸다. 통화 가치는 한 나라의 경제 체력과 신뢰를 동시에 반영한다. 환율이 급변하지 않더라도 완만한 상승이 오래 지속되면 부담은 누적된다. 수입 물가는 서서히 오르고 기업의 비용 구조는 악화된다. 이는 곧 가격 정가로 이어지고 생활비 상승이라는 형태로 개인의 삶에 새우며 든다. 환율이 위험한 이유는 급락보다도 지속성에 있다. 한국처럼 개방도가 높은 경제에서는 이 영향이 더 직접적이다. 에너지와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환율 변동은 물가 안정의 발목을 잡는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유지하면 내수는 위축되고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다시 압박을 가한다. 이 균형은 매우 섬세하다. 과거에는 글로벌 환경이 완충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주요국 모두가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혼자만의 선택이 어려운 이유다. 개인에게 환율은 먼 숫자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해외 물가 연료비, 식료품 가격을 통해 체감된다. 월급의 실질 가치는 환율과 물가의 조합 속에서 조정된다. 이번 위기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환율이 단기 충격이 아니라 장기적인 생활 비용의 변화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삶의 구조를 바꾼다. 위기가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하려 한다. IMF 위기 때처럼 급격한 환율 폭등이나 대규모 구조 조정이 보이지 않으면 아직 괜찮다고 느낀다. 그러나 이번 국면의 위험은 극적인 장면이 아니라 일상의 압박으로 나타난다. 소득은 정체되는데 비용은 조금씩 오른다. 이 작은 차이가 쌓이면서 가계의 여유는 사라진다. 위기는 소리 없이 체력을 깎아내린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매출이 급락하지 않더라도 이익률이 줄어들면 투자 여력은 빠르게 위축된다. 비용 절감은 인력 구조와 연구 개발에 영향을 주고 이는 장기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단기 생존을 위한 선택이
중장기 성장의 발목을 잡는 순간 경제는 눈에 띄지 않게 잠재력을 잃는다. 이번 위기가 더 심각한 이유는 이러한 손실이 통계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지금의 위기는 관리되고 있다는 인상 속에서 진행된다. 숫자는 아직 버티고 있지만 체감은 다르다. 사람들은 불안을 설명하기 어려워하고 그 불확실성은 소비와 투자의 그림자를 들이운다. 위기는 언제 터질지보다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가 더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위기의 후반부로 갈수록 중요한 질문은 하나로 수렴한다. 이 경제는 어디에서 회복의 동력을 찾을 수 있는가다. 과거에는 수출 확대나 부동산 회복이 자연스러운 출구였다. 그러나 지금은 글로벌 수요가 동시에 둔화되고 자산 시장의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성장의 엔진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약해진 상황에서 회복은 자동으로 오지 않는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만 그 선택의 비용은 과거보다 크다. 산업 구조의 전환은 필수처럼 보이지만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 신산업 투자는 자본과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 기존 산업은 비용 압박을 받는다. 정부와 기업 모두가 중장기 전략을 이야기하지만 위기 국면에서는 단기 생존이 우선된다. 이 괴리가 커질수록 전환의 속도는 느려진다. 그래서 이번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성장 경로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개인에게도 이 질문은 예외가 아니다. 지금의 선택이 단기 안정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후를 대비한 것인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위기는 방향을 바꾸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의 길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를 보낼 뿐이다. 그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후의 격차를 만든다. 위기의 말미로 갈수록 정책과 시장의 간극은 더 또렷해진다. 정책은 안정과 완화를 말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위험을 가격에 반영한다. 국채 금리가 쉽게 내려오지 않고 신용 스프레드는 완만하지만 끈질기게 유지된다. 이는 불신이라기보다 경계에 가깝다. 경제 주체들은 최악을 가정하지 않으면서도 최선의 시나리오를 서두르지 않는다. 이런 태도는 회복의 속도를 늦추지만 동시에 급격한 붕괴를 막는 역할도 한다. 문제는 이 균형이 오래 지속될수록 비용이 커진다는 점이다. 높은 금리는 투자를 억제하고 낮은 기대는 소비를 위축시킨다. 정책의 여지는 점점 줄어들고 작은 부작용도 크게 느껴진다. 재정과 통화가 동시에 여유를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의 우선순위는 분명해져야 한다. 단기 안정과 중장기 체력 중 무엇을 먼저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개인에게 이 국면은 인내의 시험대다. 과도한 낙관도 과도한 비관도 위험하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재무 구조와 소득의 지속 가능성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일이다. 이번 위기는 빠른 해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잘못된 선택의 대가를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점에서 지금의 위기는 이전보다 더 어렵고 더 솔직하다. 위기의 끝이 보이기 시작할 때조차 경제는 새로운 긴장을 품는다. 회복의 신호가 일부 지표에서 나타나면 사람들은 다시 위험을 감수하려 한다. 그러나 이 시점이 가장 조심스러운 구간이다. 아직 금리는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부채의 무게는 그대로 남아있다. 작은 낙관이 과도한 기대를 낳으면 다시 불균형이 쌓인다. 과거 위기 이후 반복된 반등과 조정의 사이클이 바로 이 지점에서 만들어졌다. 특히 금융시장에서는 이른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변동성을 키운다.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소문만으로 자산 가격이 움직이고 그 반작용으로 다시 불안이 확대된다. 실물 경제는 이러한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한다. 고용과 소득은 천천히 회복되는데 자산 시장만 앞서 나가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이번 위기가 더 까다로운 이유는 회복 국면에서도 안정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속도를 늦추는 용기가 필요하다. 정책은 신호를 과도하게 주지 말아야 하고, 개인과 기업은 단기 반등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 위기의 끝은 새로운 시작이지만 그 출발선은 과거보다 훨씬 낮고 불확실하다. 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다음 국면으로 가기 위한 최소 조건이다. 위기를 통과한 경제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변화는 항상 위기의 뒤에 남는다. 금리와 환율의 경험은 사람들의 판단 기준을 바꾸고 위험에 대한 감수성은 높아진다. 가계는 더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기업은 비용 구조와 투자 전략을 재정의한다. 이는 단기적으로 성장을 제약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균형을 만든다. 문제는 이 전환기에 발생하는 공백이다. 과거의 방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지만 새로운 방식은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다. 이 공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호의 해석이다. 정책이 완화를 시사하더라도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이다. 시장은 단기 조치보다 방향성을 본다. 생산성, 인구, 구조, 산업, 경쟁력 같은 요소가 개선되지 않으면 회복은 취약해진다. 그래서 이번 위기는 것이 지표의 반등보다 미시 구조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 숫자가 좋아 보이는 순간에도 체질이 바뀌지 않았다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개인 역시 같은 질문 앞에 선다. 이전의 소비와 투자 습관이 여전히 유효한지 점검해야 한다. 안정성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우고 위험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삶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위기는 과거를 반복하지 말라는 신호다. 그 신호를 읽지 못하면 다음 국면에서도 같은 부담을 안게 된다. 결국 위기의 본질은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 한 사회가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어떤 안정성을 우선할 것인가에 대한 집단적 결정이다. 고금리와 고부채가 공존하는 환경에서는 모든 선택에 비용이 따른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을 유지하면 성장의 대가는 커지고, 성장을 자극하기 위해 완화를 선택하면 통화 신뢰의 부담이 뒤따른다. 이 균형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위기의 체감 강도는 달라진다. 정책 결정의 어려움은 이해관계의 복잡성에서 나온다. 세대 간 부담의 분배, 자산 보유 여부에 따른 체감 격차, 산업별 이해 충돌이 동시에 작동한다. 하나의 정책이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이유다. 그래서 이번 위기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시험대가 된다. 합의가 늦어질수록 불확실성은 길어지고 그 비용은 개별 주체에게 전가된다. 개인에게 이 국면은 방향 감각을 요구한다. 모두가 같은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다만 자신의 위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번 위기가 더 어려운 이유는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분명하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공격보다 균형, 속도보다 지속성이 더 중요해진다. 위기의 마지막 국면에서 경제는 조용한 재편을 시작한다. 눈에 띄는 붕괴도 극적인 반등도 없이 구조가 서서히 바뀐다. 효율이 낮은 영역은 축소되고 자본과 인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분야로 이동한다. 이 과정은 통계에 늦게 반영되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체감된다. 사업의 형태가 달라지고 직업의 안정성 기준이 바뀌며 소비의 우선순위가 재정렬된다. 위기는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자리를 잡는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의 관리다. 위기를 겪으며 무엇이 위험이었고 무엇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잊지 않는 것이다. 금리와 유동성의 변화를 가볍게 여겼던 판단, 과도한 레버리지에 의존했던 선택은
다시 반복될 수 있다. 반대로 현금 흐름을 지켰던 결정, 무리한 확장을 피했던 태도는 이후의 안정으로 이어진다. 경제는 경험을 축적하지만 사람은 종종 그 경험을 망각한다. 이번 위기가 이전보다 더 어려웠던 이유는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도록 강요했기 때문이다. 성장과 안정의 관계 위험과 기회의 균형을 새롭게 정의해야 하는 국면이었다. 이 재편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다음 시대의 격차는 이미 결정되고 있다. 위기는 언제나 질문을 남기고 떠난다. 우리는 그 질문에 얼마나 성실하게 답했는가다. 이번 국면이 이전의 위기들보다 더 어렵고 심각했던 이유는 단순히 경제 지표가 나빠서가 아니다. 선택지가 줄어든 상태에서 동시에 여러 압박을 견뎌야 했기 때문이다. 고금리 고부채 글로벌 불확실성은 각각만으로도 부담이지만 함께 작동할 때 개인과 사회의 여유를 빠르게 소진시킨다. 이 다큐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공포가 아니라 인식이다. 위기는 피할 수 없는 외부 사건이 아니라 구조와 선택의 결과로 나타난다. 숫자를 이해하고 과거 사례를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는 일은 위기 속에서도 가능한 대응이다. IMF 위기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경험은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경고의 기록이다. 무엇을 늦추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태도다. 과도한 확신은 위험하고 무조건적인 비관은 마비를 낳는다. 균형 잡힌 시선과 절제된 판단은 불확실한 시대를 통과하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다. 위기는 언젠가 지나간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견뎌냈는지는 이후의 삶과 사회를 결정짓는다. 지금의 위기는 그 점에서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